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낡은 골목길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간판도 없이 오직 붉은 벽돌로만 이루어진 작은 가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겨진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빛과 음식 냄새는 이곳이 평범한 창고가 아님을 암시했다.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찾아온다는 예약제 식당으로 하루에 오직 한 팀의 손님만을 받는다는 철칙을 고수하는 곳이었다. 주방 안쪽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며 나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채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정교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얇게 점여지는 생선살은 투명할 정도로 얇았으며 그 과정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분노,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을 접시 위에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혁은 방금 손질을 마친 재료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억눌린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밑바닥으로 추락했으나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돌아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을 찾는 소수의 미식가들은 그를 천재 셰프라고 칭송했지만 진혁에게 있어 요리는 예술이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이자 복수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기름을 두르며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고 그 불길 속에서 원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한그룹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유명 호텔 셰프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여져 있었다.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민태석 CEO는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의 도열한 비서들과 고용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민태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함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높은 천장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고막을 때렸다. 도대체 내 돈을 받고 일하는 놈들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라는 작자들이 고작 7살짜리 아이 입맛 하나를 못 맞춰서 며칠째 굶게 만들어 당장 이 쓰레기 같은 음식들 다 치우고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그의 호통의 메이드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고 주방장 모자를 쓴 셰프들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쳐야 했다. 그 소란스러운 거실을 지나 긴 복도 끝에 위치한 아이의 방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침대 위에는 링거줄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민태석의 외동딸 민지우는 거식증으로 인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으며 창백한 피부는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 같았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가져다 줘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거부하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태석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의 포악한 모습과는 달리 금세 무너져 내릴 듯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여건을 쥐고 있는 권력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 하나를 먹이지 못해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인 지읒마저 잃게 된다면
그가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비서실장인 김 실장을 노려보며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안으로 지훈이가 넘길 수 있는 음식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 전에 책상은 없을 거야.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요리사를 납치해서라도 데려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팀원들 전원의 목줄이 날아갈 줄 알아. 김 실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국내에 내로라 하는 미슐랭 셰프들은 물론이고 유명한 영양사들까지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지훈 아가씨는 냄새만 맡고도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정보팀에게 연락을 취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중에 숨겨진 맛집이나 기이한 소문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의 필사적인 수색 끝에 김 실장의 귀에 흥미로운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도시, 괴담 같은 정보 하나가 들어왔다. 강남 뒷골목 깊숙한 곳에 간판도 없이 운영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셰프는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여 입맛을 잃은 환자들도 그릇을 비우게 만든다는 소문이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출처불명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김 실장은 즉시 차를 돌려 그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김 실장은 마침내 굳게 닫힌 철문 앞에 도착했고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하얀 조리복을 입은 강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손님을 방해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실장은 다급한 마음에 명함을 내밀며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진혁은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영업이 끝났다며 문을 닫으려 했다. 김 실장은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으며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며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셰프님,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죽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든 만들어만 주십시오. 그룹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셰프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분입니다. 진혁은 회장이라는 단어에 멈칫하며 잠시 김 실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기묘한 빛을 띠는 눈동자로 그를 응시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문을 다시 열어주며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건조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요리는 식기 전에 먹어야만 의미가 있으니 포장은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이 음식을 먹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김 실장은 그 오만한 조건에 당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잠시 후 진혁이 내어준 것은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야채 수프였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퍼져나오는 그 윽하고 따뜻한 향기는 김 실장의 긴장된 신경을 단번에 이완시킬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는 보온 용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빠르게 채 올라탔고 기색에 최고 속도로 달릴 것을 주문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김 실장은 이 작은 수프 한 그릇이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다는 생각에 마른 침을 삼켰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김 실장은 태석의 살기 등등한 눈빛을 견디며 떨리는 손으로 수프 그릇을 지훈의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태석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프의 외관에 실망하여 당장이라도 그릇을 집어 던질 기세였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지훈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감겨있던 눈을 천천히 뜨고는 몸을 일으켜 수프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수프를 한 입 떠서 입으로 가져갔고, 태석은 주먹을 꽉 쥔 채 제발 뱉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따뜻한 수프가 아이의 입술을 넘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훈의 창백했던 볼에 미세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아이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맛있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작은 한마디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고 지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숟가락을 움직여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나갔다. 태석은 빈 그릇을 내려놓는 딸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당장 그 셰프에게 연락하여 내일부터 매일 3끼 식사를 전담하게 하고 원하는 보수는 백지수표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배를 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잠들었고 태석은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신비로운 셰프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소유욕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태석에게 보고를 올렸는데 그의 보고 내용은 태석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셰프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출장 요리나 배달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그 음식을 계속 드시려면 직접 그 누추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석의 미간이 맹렬하게 구겨지며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태석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고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인 자신에게 조건을 내건 그 오만방자한 요리사의 콧대를 꺾어놓겠다고 다짐했다. 감히 내 딸을 오라가라 해. 그 좁아터진 구멍가게 따위 내가 당장 사버려서 내 집 주방으로 옮겨놓겠어. 차 대기시켜. 지훈이를 데리고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의 얼굴을 확인하고 주제 파악을 시켜주지. 태석은 이것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태석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제 발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짓밟고 묻어버렸던 옛 친구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식당의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포와 죄책감이 실체가 되어 목을 조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의기양양하게 코트를 걸치고 딸의 손을 잡은 채 현관을 나섰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강남의 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그 행렬의 중심에 있는 최고급 리무진 뒷좌석에는 민태석 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밖의 날씨보다도 훨씬 차갑고 어두웠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딸 지훈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쥐며 감히 자신을 오라가라 한 건방진 요리사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가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이런 누추한 곳으로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어놓았기 때문이다. 차량이 점차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낡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자 태석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파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길바닥은 울퉁불퉁했고 주변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기에 그는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딸에게 먹였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수행비서들이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통제하고 길을 터주었지만 태석은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마저도 신발에 흙이 묻을까봐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붉은 벽돌 건물의 입구였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물을 훑어보며 이곳이 정말 그 대단한 맛을 낸다는 식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지윤이 잠결에도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자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거칠게 식당의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요리사 놈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식당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테이블은 단 하나뿐이었고 오픈형 주방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은 보이지 않았다. 태석은 이 무례한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지팡이로 바닥을 쿵소리 나게 찍으며 주방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손님이 왔으면 당장 튀어나와서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그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쪽의 그림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직 낮고 차분한 목소리만이 허공을 가르며 들려왔다. 식사를 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 주방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태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지만 옆에서 지윤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 바람에 억지로 화를 삼켜야 했다. 그는 이를 갈며 의자를 빼내 지윤을 앉혔고 자신도 그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주방 쪽을 노려보았다. 비서들이 태석의 뒤에 병풍처럼 도열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주방 안의 요리사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요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접시가 나왔고 셰프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카운터 위에 음식을 올려두었다. 그것은 겉보기에 단순한 전복죽처럼 보였지만 그릇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태석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풍부했다. 지윤은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홀린 듯이 일어나 카운터로 다효가 접시를 가져왔고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죽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아이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던 태석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지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딸이 저토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그 음식을 만든 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괘씸한 놈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지윤이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동안 주머니 속의 수표책을 만지작거리며 이 건방진 요리사를 돈으로 굴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식사가 끝나자 지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의자에 기대앉았고 그제야 태석은 본래의 냉혹한 기업가로 돌아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주방 카운터로 걸어가며 거만하게 수표 한 장을 꺼내 들고 셰프의 등을 향해 말을 걸었다. 음식 솜씨는 인정하지. 내 딸을 살려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은 해주겠다. 이 가게를 통째로 인수하고 너를 내 전속 셰프로 고용하겠다. 금액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테니 거절할 생각은 하지 마라. 하지만 요리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태석의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태석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 말이 안 들리나 대한민국에서 내 제안을 거절하고 무사한 놈은 없다. 당장 뒤돌아서 내 얼굴을 보고 대답해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건지 똑바로 알려주겠다. 그제야 물소리가 뚝 끊겼고 요리사는 천천히 수건으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느릿한 동작 하나하나가 태석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을 맞이하듯 천천히 몸을 돌려 태석을 마주보았다. 주방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태석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태석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그 얼굴은 5년 전 자신이 횡령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끝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 한서준이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망령이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자신의 딸에게 밥을 먹인 셰프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태석의 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려고 애썼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너는 어떻게 네가...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 분명했다. 진혁은 그런 태석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은 태석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다 민태석. 밥은 맛있게 먹었나? 내 요리에는 아주 특별한 값이 매겨져 있는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과거에 다정했던 친구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태석은 그 순간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구라니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주변의 비서들은 회장의 이상 반응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팽팽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부름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이 두 남자의 살벌한 대치 상황과 대조되어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석은 눈앞의 남자가 정말 한서준인지 아니면 자신이 죄책감 때문에 만들어낸 환영인지 구분하기 위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아야 했다. 하지만 진혁은 환영이 아니었고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놀라나 친구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는데.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고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진혁은 조리복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손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태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태석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비서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태석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딸이 이 남자가 만든 음식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제거하거나 체포한다면 지우는 다시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했다. 태석은 자신의 목숨과 딸의 목숨, 그리고 과거의 추악한 진실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이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꽉 쥐며 이를 악물고 진혁을 노려보았다. 진혁은 그런 태석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카운터에 양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다. 거래를 하자 민태석. 내 딸을 계속 살리고 싶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거절했을 때의 결과는 네가 감당하기 힘들걸. 진혁의 눈동자 뒤로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야 비로소 그가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태석은 굴욕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석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환영한다 나의 지옥에 온 것을. 그 목소리는 식당 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식당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민태석의 기억은 5년 전에 그 비극적인 날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장 믿었던 친구 한서준에게 회계 조작과 횡령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검찰 조사실에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던 서준의 모습과 그를 외면한 채 회장실로 올라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던 자신의 비열한 모습이 겹쳐지며 태석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서준은 그 후 막대한 빚과 불명예를 안고 차가운 바다로 투신했다는 뉴스 한 줄로 세상에서 사라졌고 태석은 그것으로 모든 후환이 사라졌다고 믿으며 안도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죽은 줄 알았던 한서준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과거에 순진했던 친구의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을 기어 올라온 악귀의 그것이었다. 태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수축된 성대는 쇳소리를 내뱉을 뿐이었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경찰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사망 처리를 했었는데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어. 넌 한서준이야. 태석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진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칼날을 헝겊으로 닦아낼 뿐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석을 응시했고 그 서늘한 시선은 태석의 영혼까지 꿰뚫어 기울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한서준이라는 사람은 5년 전에 당신이 죽였지 않습니까, 회장님? 저는 강진혁입니다. 제 요리를 먹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 요리하는 사람일 뿐이죠. 과거의 유령을 보고 계신 건 당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이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난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지만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는 완벽하게 다른 신분인 강진혁이었기에 태석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의자에서 잠자코 있던 지훈이 다시 배가 아프다며 칭얼거기 시작했고 이 작은 소동은 팽팽하던 대치 상황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태석은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자마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허둥지둥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이가 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시 링거에 의존해야 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망령과 싸우다가 딸을 굶겨 죽일지 아니면 저라는 요리사를 고용해서 딸을 살려낼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은 이를 뿌듯 갈며 분노의 몸을 떨었지만 지금 당장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눈앞의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혁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내 집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명심에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면 그때는 5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진혁은 태석의 협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주방은 저만의 성격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권한은 제가 가집니다. 둘째, 제가 머무는 별채에는 CCTV를 포함한 어떠한 감시 장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제 과거에 대해 묻거나 뒷조사를 하는 순간 계약은 파기되고 저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것은 고용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태석에게는 치욕적인 악마의 계약서였다. 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이 진혁의 옷자락을 잡고 아저씨 밥 더 주세요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속으로는 진혁을 집안에 들여놓은 뒤 감시를 통해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친구를 가까이 두고 적을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을 되새기며 태석은 이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다음날 강진혁은 간단한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인 성북동 민태석 회장의 대저택 앞에 섰다.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저 무너뜨려야 할 모래성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5년 전 이 집의 설계도면을 함께 보며 태석과 미래를 꿈꾸었던 시절을 회상했고 그 순수했던 꿈이 배신으로 얼룩진 현실의 씁쓸함을 삼켰다. 이제 그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침입자로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저택에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서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만 진혁은 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안내받은 주방은 호텔 레스토랑보다 더 화려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만이 감돌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칼가방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이곳이 앞으로 자신의 전장이자 복수의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2층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민태석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강진혁이라는 놈의 신원 조회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통장 내역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와. 놈이 한서준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태석은 화면 속의 진혁이 마치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황급히 모니터를 꺼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혁은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식당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윤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돋울 수 있는 특별한 코스 요리를 구상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최상급 한우를 이용한 요리가 완성되어 갈수록 주방에는 풍성한 향기가 가득 찼고 그 냄새는 닫혀있던 지윤의 방문 틈새로 스며들어 아이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내려온 지윤은 요리하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긴 식탁의 끝과 끝에 앉은 태석과 지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진혁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윤은 진혁이 내어준 음식을 행복하게 받아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태석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진혁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진혁은 태석의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도 많이 드십시오. 체력 관리를 잘하셔야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낀 태석은 포크를 쥐은 손에 힘을 주어 접시를 긁는 소리를 냈다. 식사가 끝난 후 진혁은 자신에게 배정된 별채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켰고 화면에는 대한그룹의 주식 차트와 주요 임원들의 비리 리스트가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민태석이 자신을 감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감시망을 역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내부 시스템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저택의 불빛을 바라보며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태석.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빼앗아 주지. 그날 밤 태석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고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서준이 손을 잡아주는 대신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밟아 뭉개고 있었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침대 옆에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을 쏟고 말았다.
태석은 자신이 불러들인 요리사가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진혁은 어둠이 깔린 별채의 테라스에 나와 본체의 2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딸이 선물해준 이제는 빛바랜 작은 머리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머리핀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파멸시켰던 민태석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노라고. 밤바람이 그의 차가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바람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민태석의 저택에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무거웠다. 강진혁은 모두가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 불을 밝히고 날카로운 칼날을 정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태석의 심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를 구상하며 식재료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냈다.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를 손질하는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된장 냄새는 이질적인 긴장감을 덮어주는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2층 침실에서 내려온 민지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링거에 의지해 누워만 있던 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아이는 주방 입구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진혁이 만들어내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혁은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삼촌의 얼굴로 변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지훈에게 오늘 아침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며 아이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지우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유도했다. 반면 식탁의 상석에 앉은 민태석은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두고도 모래를 씹는 듯한 표정으로 깨작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진혁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질투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태석은 진혁이 건넨 국그릇을 노려보며 혹시 이 안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만 옆에서 맛있게 먹는 딸을 보며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야만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태석은 도망치듯 회사로 출근하여 집무실에 틀어박혀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것은 강진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밀 뒷조사 보고서였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태석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오르며 일그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진혁은 프랑스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유명 레스토랑을 거친 서류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고 깨끗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었다. 한서준이라는 이름과 연결될 수 있는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진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신분 세탁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태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서를 벽으로 집어던지며 책상 위에 명패를 내리쳐 박살을 내고야 말았다. 이따위 종이 조각으로 내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눈앞에 있는 놈은 분명 한서준이야. 그 눈빛, 그 말투, 심지어 요리할 때 쓰는 칼을 쥐는 습관까지 똑같다고.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진혁을 집에서 내쫓을 명분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훈이 밥을 먹지 않아 죽어가는 꼴을 다시 볼 수는 없었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사귀며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저택의 주방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자로 위장한 진혁의 옛 조력자가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채소 박스를 나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박스 밑바닥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담긴 USB와 대포폰이 숨겨져 있었다. 진혁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재빠르게 물건을 건네받으며 짧고 명확한 어조로 다음 작전을 지시했다. 오늘 오후 2시 대한건설의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 비리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 주가 하락폭을 지켜보며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납품업자가 돌아간 뒤 진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리대에 서서 저녁 식사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의 메인 요리는 매운 아귀찜이었는데 이것은 과거 태석과 서준이 가난했던 대학 시절 돈을 모아 사 먹으며 성공을 다짐했던 추억의 음식이었다. 진혁은 붉은 양념을 버무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우정을 추억하는 미소가 아니라 그 추억마저 배신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냉소였다. 그는 이 요리가 태석의 혀끝에 닿는 순간 잊고 싶었던 죄책감의 맛을 생생하게 되살려줄 것이라 확신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아귀찜이 올라오자 태석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고급 재료로만 차려지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서민적인 메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잊고 지냈던 20년 전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해냈기 때문이다. 태석은 떨리는 젓가락으로 아귀살을 집어 입에 넣었고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그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진혁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저급한 요리를 내놓은 의도가 뭐지? 내 입맛을 테스트라도 하겠다는 건가? 진혁은 태석의 반응을 즐기듯 여유롭게 와인잔을 닦으며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가끔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본연의 맛을 잊어버리면 결국 썩어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지훈 아가씨도 이 매콤한 맛을 꽤나 좋아하는 것 같군요. 옆에서 물을 마시며 맵다고 하면서도 계속 젓가락을 움직이는 지훈을 보며 태석은 자신이 딸과 진혁 사이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껴야 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태석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며 식탁의 분위기를 깨뜨렸다. 발신자는 그룹의 재무이사였고 전화를 받은 태석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뭐라고 송도 프로젝트 비리 의혹이 기사화됐다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홍보팀 소집하고 기사 막아. 태석은 식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그 고함 소리에 놀란 지훈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울상을 지었다. 태석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주방 쪽을 쏘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진혁에 대한 강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진혁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룹의 치부가 드러나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물증이 없었고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태석은 이를 악물고 진혁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비서들을 대동하고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갔다. 태석이 떠난 뒤 식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진혁은 놀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달래주었다.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 봐. 지훈이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삼촌이 대신 맛있는 디저트 만들어줄게. 지훈은 진혁의 따뜻한 손길에 금세 안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태석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은 이 안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날 밤 진혁은 별채의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 속에서 급락하는 대양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태석의 제국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낸 것뿐이었다. 그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하며 태석이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들 함정을 준비했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진혁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황량하고 살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주가 폭락을 알리는 신문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태석 회장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과 기밀 유출로 인해 임직원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태석은 정보 유출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보안팀을 쥐잡듯이 닥달했지만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즉석에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이성을 잃은 폭군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가 미친 듯이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려 할수록 회사의 조직력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독한 술로도 타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가장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사태가 강진혁이라는 요리사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증은 없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진혁이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딸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의심스러운 요리사가 있는 집으로 퇴근해야만 하는 처참한 신세였다. 같은 시각 민태석의 저택 주방에서는 회사와는 정반대의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하얀 앞치마를 두른 지훈과 나란히 서서 쿠키 반죽을 밀고 있었는데 주방 가득 퍼지는 달콤한 버터 냄새는 바깥 세상의 시름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진혁의 코끝을 장난스럽게 툭 치며 까르르 웃었고 평소 차갑기만 하던 진혁의 얼굴에도 아이 앞에서는 무장 해제된 듯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부녀 사이처럼 보였고 그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진혁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 틀을 찍어내는 지훈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애써 억눌러야 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죄 없는 순수한 영혼이기도 했기에 그는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이용해 태석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냉혹한 계획을 되새겼다. 그는 지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가 아빠인 태석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만드는 잔인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들어선 태석은 거실까지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평생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딸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 장면은 회사의 부도 위기보다 더 큰 충격과 패배감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태석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딸의 미소를 저 남자는 고작 밀가루 반죽 몇 덩이로
너무나 쉽게 얻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태석은 그 행복한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망치듯 2층 서재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검은색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었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흐릿했던 이성이 돌아오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자신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딸만은 그리고 자신의 목숨만은 지켜야 했다. 그는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진혁과 목숨을 건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자정을 넘겨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주방에는 여전히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혁은 다음 날 아침 식사에 쓸 육수를 우리며 홀로 주방을 지키고 있었고 냄비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 속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은 차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주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태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한 손은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상태였다. 진혁은 태석의 등장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국자로 육수를 천천히 저으며 적극추호자며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회장님. 야식이라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술 주정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신 겁니까? 그의 무덤덤한 말투는 잔뜩 독이 올라있는 태석의 신경을 긁어놓기에 충분했고 태석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진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 세웠다. 태석은 진혁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닥쳐. 더 이상 내 놈의 연극 노름에 장단 맞춰줄 생각 없어. 솔직하게 말해. 내 놈이 한서준이지 복수하려고 돌아온 거지. 내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주가 조작한 것도 다 내 놈 짓이잖아. 태석의 고함 소리가 주방의 높은 천장을 때렸지만 진혁은 태석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표정은 태석의 분노 따위는 하찮다는 듯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님께서 심증만으로 직원을 협박하다니 많이 취해지셨군요. 그리고 제가 한서준이라면 당신은 지금쯤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진혁의 조소 섞인 대답에 태석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넘었고 그는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진혁의 이마를 겨누었다. 차가운 총구가 진혁의 미간에 닿았고 태석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증거 따위는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널 죽이고 정당방위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내 딸에게서 떨어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까만 총구를 응시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태석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이마를 총구에 더 강하게 들이밀었다. 쏴봐. 쏠 수 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명심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딸 지윤이도 함께 죽게 될 거야. 거식증은 마음의 병이지. 내가 사라지면 지윤이는 다시 곡기를 끊을 거고 이번에는 정말로 링거만으로는 버티지 못할 텐데 당신 손으로 딸을 죽이는 셈이 되겠군. 진혁의 말은 태석의 가장 아픈 약점인 부성애를 잔인하게 파고들었고 태석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총을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총구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혁을 죽이면 딸도 죽는다는 딜레마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해졌다.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석의 손에서 권총을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능숙한 동작으로 탄창을 분리하고 총알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총알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갈랐다. 진혁은 빈 권총을 조리대 위에 던져놓으며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태석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5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여전히 비겁해. 죽음으로 도망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살아서 아주 천천히 뼈가 삭는 고통 속에서 치러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저주처럼 들렸고 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석을 내려다보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그의 앞에 던져주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회사 창립기념 파티가 있는 날 아닙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서야 곤란하죠. 내일 파티의 메인 요리는 제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주방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태석은 흩어진 총알들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진혁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하고 있었고 내일 있을 파티가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처형대가 될 것임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다가오는 파멸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 주방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며 태석의 몰락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하고 별채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5년간의 준비, 5년간의 인내, 그리고 5년간의 고통이 내일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는 지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굳혔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태석이라는 악을 제거해야만 지윤이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진혁의 눈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민태석 회장의 대저택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장식들로 꾸며져 마치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줄지어 입장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누리는 영광의 순간처럼 보였지만 그 화려한 겉포장지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태석 회장은 턱시도를 빼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등 뒤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석은 파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가 폭락에 대해 우려하는 주주들을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주방과 연결된 무대 쪽에 쏠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 강진혁이 했던 경고, 즉 오늘 파티의 메인 요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다. 경호원들에게 주방 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해 두었지만 태석의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와인잔을 들이키며 타오르는 속을 달래야만 했다. 그 시각 주방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분주함 속에서도 기묘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강진혁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요리 거대한 참치 해체 쇼를 준비하며 서슬퍼런 칼날을 정성스럽게 갈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라기보다는 재물을 바치는 사제처럼 엄숙하고 비장해 보였으며 주변의 보조 셰프들은 그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시계를 확인하며 타이밍을 계산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화려한 파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진혁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방 한 구석에 마련된 안전구역에 앉아있는 지윤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지우나 오늘 파티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따가 삼촌이 신호하면 귀마개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동화책 읽고 있어야 해. 알겠지? 지우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의 뺨에 입을 맞췄고 진혁은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에게는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결심을 굳혔다. 드디어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요리 시연 순서가 다가왔고 정원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주방에서 걸어나오는 진혁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든 진혁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태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민태석 회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요리는 진실의 맛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기 쉬운, 그래서 가장 신선할 때 도려내야 하는 부위에 대한 이야기죠. 진혁의 의미심장한 멘트가 끝나자마자 그는 능숙한 솜씨로 거대한 참치를 해체하기 시작했고 붉은 살점이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때 무대 뒤에 대형 LED 스크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예정되어 있던 요리 설명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 비 내리는 밤 벼랑 끝에서 누군가를 밀어버리는 남자의 흐릿하지만 식별 가능한 CCTV 영상과 민태석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한서준만 처리하면 회사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장부 조작은 완벽하게 덮어씌웠으니 걱정 마.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스크린 속의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송도 신도시 입찰비리 관련 이면 계약서와 차명 계좌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다. 태석은 사색이 되어 무대 쪽으로 달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 당장 저 화면 끄라고.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경호원들에게 진혁을 끌어내리라고 손짓했지만 이미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태석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진혁은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태석의 비명을 묻어버렸다. 제가 바로 5년 전 민태석 회장에 의해 횡령범으로 몰려 죽음을 강요당했던 한서준입니다. 제 친구였던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를 살해하려 했고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이 호화로운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거짓된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추악한 민낯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진혁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한서준으로 돌아온 그의 선언은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이 세기의 스캔들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태석을 향해 욕설을 퍼붓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태석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헝클어진 머리로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 진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진혁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를 발로 밀어냈다. 바닥에 나뒹 구는 태석의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추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저택의 정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진혁이 미리 넘겨둔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그들은 지체 없이 무대 위의 태석을 포위했다. 태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은 이제 그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진혁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혁은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던 태석은 문득 2층 테라스를 올려다보았고 그곳에서 귀마개를 한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딸 지훈을 발견했다. 순간 태석의 광기는 멈추고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의 외침은 경찰차의 문이 닫히면서 끊겼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주인을 잃고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소동이 가라앉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정원에는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남아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혁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원수는 파멸했고 자신의 누명은 벗겨졌으며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회한이 밀려왔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진혁은 천천히 조리복의 단추를 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칼을 챙겨 넣은 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는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상처 입고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거두어졌고 그 손에는 다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요리가 들려질 차례였다. 2층 방 문을 열자 지훈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고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진혁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삼촌 아빠는 어디 갔어? 아이의 물음에 진혁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지만 곧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아빠는 지은 죄를 갚으러 먼 곳으로 갔어. 하지만 걱정 마. 네가 혼자 두렵지 않게 삼촌이 옆에 있을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채우는 동안 진혁은 굳게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저택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화려했던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어둠이 짙게 깔렸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혁과 지훈이 있는 방의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와 복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작지만 희망찬 새로운 생명의 불씨와도 같았다. 진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서준으로서의 억울했던 과거를 보내고 강진혁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민태석 회장의 구속과 함께 대한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끊어지자 대한민국 재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연일 뉴스에서는 민 회장의 횡령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특종이 쏟아져 나왔고 대중들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에 분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경영진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소란스러운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준이라는 이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된 비운의 천재로 다시 조명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진혁은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지훈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지훈의 임시 후견인 자격을 획득했는데 이는 민태석이 구속되기 직전 작성한 위임장과 지훈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 결과였다. 친척들이 유산을 노리고 지훈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몰려들었지만 진혁은 그동안 수집해둔 그들의 비리 자료를 조용히 내밀며 단번에 그들의 탐욕스러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검투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어린 새를 보호하는 둥지가 되어야만 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진혁은 서울 교외의 한적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과는 거리가 먼 흙냄새와 풀내음이 가득한 작은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는 텃밭이 딸려 있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지만 진혁이 매일 밤 읽어주는 동화책과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아침밥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이의 볼에는 다시 홍조가 돌아왔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제법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진혁은 교도소로부터 면회 신청이 수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는 복수가 끝난 후 민태석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과거의 매듭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그는 정갈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교도소로 향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인임을 보여주는 무언의 시위이기도 했다. 교도소의 삭막한 회색 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접견실의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나타난 민태석의 모습은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회장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수의를 입은 그는 급격히 늙어버린 듯 흰머리가 성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진혁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와주었군. 나 같은 놈을 보러 올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밖은 어떤가? 내 회사는, 아니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끼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회한과 그리움만이 묻어 있었다. 진혁은 태석의 초라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어.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어제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처음으로 쌈을 싸먹었지. 아이는 생각보다 강해. 당신이 남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어. 진혁의 덤덤한 대답에 태석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고 굵은 눈물방울이 유리창 너머의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태석은 자신이 평생 쫓았던 돈과 권력이 딸이 상추쌈 하나를 먹는 행복보다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준아. 내가 미쳤었어. 자네를 배신하고 내 딸까지 병들게 만들었어. 이곳에서 주는 차가운 밥을 먹을 때마다 자네가 끓여주던 그 따뜻한 찌개 맛이 생각나서 목이 메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그는 처음으로 진혁을 강 셰프가 아닌 옛 친구 서준우로 불렀고 진심 어린 사죄를 토해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끝은 통쾌한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허무하고 슬픈 용서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태석에게 말했다. 한서준은 5년 전에 죽었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요리사 강진혁이야.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지윤이의 아빠로서 당신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나오길 바랄 뿐이야. 지윤이가 성인이 되어 당신을 찾을지 말지 결정할 때까지 나는 그 아이 곁에서 밥을 해줄 생각이야. 그러니 부디 그 안에서 건강이나 챙기라고.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섰고 등 뒤에서는 태석의 억눌린 통곡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교도소를 나온 진혁은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그를 감쌌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핸들을 두드렸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요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자신을 구원하는 진정한 업이이 되었음을 그는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혁은 동네 시장에 들러 저녁 거리를 장만했다. 싱싱한 고등어 2마리와 두부 1모, 그리고 지훈이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1바구니를 샀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친절한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진혁 역시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거나 날카로운 칼날 뒤에 숨어 세상을 노려볼 필요가 없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그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자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다가 진혁을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삼촌 오늘 학교에서 급식 다 먹어서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지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진혁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칭찬해 주었다.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그럼 오늘 저녁은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까?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진혁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진혁은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손질한 고등어를 얹은 뒤 매콤한 양념장을 끼얹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매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는 요리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독이 든 요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배불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주방은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상이 차려지자 지우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놓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진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고등어 살을 발라 올려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거식증으로 뼈만 남았던 아이가 이제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더 달라고 그릇을 내밀 정도로 건강해졌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진혁의 잔소리에도 지우는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오물거렸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혁은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구로서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삼촌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주 먼 여행을 떠나셨어.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언젠가 지훈이가 아주 많이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의 손을 꼭 잡았다. 진혁은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진혁은 대한그룹의 부도 이후 새롭게 시작한 자신의 작은 식당 계획을 떠올렸다. 이름은 다시 봄.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 대신 마음이 허기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밥 한 끼를 대접하는 소박한 식당을 열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요리로 위로하고 자신 또한 그 과정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인 한서준도 복수의 화신인 강 셰프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맛있는 밥을 짓는 사람,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요리사 강진혁으로 살아갈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